저는 지금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저는 북한 국경수비대 병사였습니다. 제 손에는 총이 있었고, 제 임무는 탈북자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필요하면 쏘는 것이었습니다. 2014년 11월 23일, 그날 밤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양강도 해산 국경초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23살 군 복무 2년차, 그날 밤 저는 야간 보초를 서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강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야간 투시경을 들어 확인했습니다. 어른 2명과 아이 1명이 강을 건너려 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무전으로 보고했습니다. 초소 3번, 탈북 시도자 발견. 성인 2명, 아동 1명. 무전기에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격 준비. 경고 후 즉시 사격하라. 저는 2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총을 들었습니다. 조준경으로 다시 봤습니다. 아버지로 보이는 남자가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조준경 속의 아이가 어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경고 사격. 명령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저는 하늘을 향해 한 발 쐈습니다. 탕! 강을 건너려던 3사람이 멈춰 섰습니다. 사격하라. 제 손가락이 방아쇠에 있었습니다. 조준경 속에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여동생을 떠올렸습니다. 고향에 있는 10살 난 여동생. 얼굴이 비슷했습니다. 쏠 수 없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왜 안 쏴? 사격하라고. 선임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빗나가게 쐈고 총알은 물가에 박혔습니다. 3사람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새끼야. 제대로 쏴. 선임이 달려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선임이 직접 쐈지만 3사람은 이미 멀어졌고 결국 3사람은 중국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선임이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일부러 놓친 거지? 아닙니다. 조준이 잘 안 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너 2년 동안 사격 최우수였잖아. 그날 밤 저는 영창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총을 든 군인이 어떻게 탈북자가 되었는지에 대한 진짜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어떻게 국경수비대 병사가 되었는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광산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장마당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2012년 저는 19살에 군에 입대했습니다. 북한은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을 복무합니다. 신병 훈련을 마치고 배치받은 곳이 양강도 해산 국경수비대였습니다. 국경수비대는 북한군에서 중요한 부대였습니다. 탈북을 막는 것이 주 임무였습니다. 배치 첫날 중대장이 말했습니다. 동무들, 여기는 조국의 최전선입니다.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가는 반역자들을 막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탈북자를 발견하면 경고 후 사격합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배신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조국을 지키는 것이구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배치된 지 한 달쯤 지난 2012년 5월이었습니다. 난 12시쯤 강 건너편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30대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선임병이 저를 불렀습니다. 야, 박철수. 네가 쏴봐. 예. 저 새끼 탈북하려는 거야. 네가 쏴. 신병 교육이야. 저는 총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조준경으로 그 남자를 봤습니다. 마른 체격이었습니다. 옷이 남루했습니다. 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는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생애 첫 실전 사격이었습니다. 남자가 쓰러졌습니다.
강물에 피가 번졌습니다. 잘했다. 명중이야. 선임이 제 어깨를 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방금 사람을 죽인 것입니다. 왜 그래? 처음이라 그래. 익숙해져. 우리 일이야. 그날 저녁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쓰러지는 장면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그날 밤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피를 흘리며 저를 봤습니다. 왜 쐈습니까?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중국에서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려 했을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당신도 선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쏘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옆에서 자던 동기가 저를 흔들었습니다. 철수야, 괜찮아? 응, 악몽 꿨어. 처음이라 그래. 나도 처음엔 그랬어. 익숙해져. 하지만 저는 익숙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몇 번이나 더 쏴야 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거부하면 저도 처벌받았습니다. 2년 동안 저는 4명을 쐈습니다. 그중 3명은 죽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그들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왜 쐈습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명령이었다는 것이 변명이 될 수 없었으니까요. 2014년이 되었습니다. 군 복무 2년 차였습니다. 저는 이미 사격 실력으로 유명했습니다. 탈북자를 가장 많이 막은 병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대장은 저를 모범 병사라고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11월 그 밤이 왔습니다. 조준경 속의 8살 아이를 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그날 밤 제가 일부러 놓친 그 가족. 그들은 무사히 중국으로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날 밤 탈북 가족을 놓친 후 저는 영창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영창에서 나온 다음 날 중대장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중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앉아. 중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철수 동무, 그날 밤 왜 못 맞췄습니까? 보고 드린 대로 어두워서 조준이 잘 안 됐습니다. 조준이 안 됐다고? 중대장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내 사격 기록이 있다. 2년 동안 사격 최우수였어. 야간 사격 훈련에서도 항상 만점이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네가 10m도 안 되는 거리에서 못 맞췄다는 게 말이 되나? 죄송합니다. 정치지도원이 끼어들었습니다. 박철수 동무, 혹시 사상적으로 동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탈북자들에게 동정심을 느낀 것은 아닙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럼 왜 못 맞췄습니까? 정말 조준이 잘 안 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장과 정치지도원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나가봐. 하지만 앞으로 너를 지켜볼 것이야. 다시 한 번만 이런 일이 생기면 너도 끝이야. 알겠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며칠 후 같은 초소선임이 조용히 저에게 말했습니다. 야, 철수야. 너 조심해. 왜요? 너 찍혔어. 정치지도원이 너 계속 주시하고 있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날 밤 일부러 놓쳤다는 소문이 돌아. 네가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건 오해입니다. 나는 너 편이야. 하지만 조심해. 한 번 찍히면 계속 감시당해. 그날 이후 저는 정말로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치 교육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일주일에 2번이던 것이 매일로 바뀌었습니다. 탈북자는 조국의 배신자입니다. 그들은 인민의 적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무자비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교육을 받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그들은 정말 적일까? 제가 쏜 사람들. 그들은 단지 살고 싶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싶어서 강을 건넌 것이 아니었을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동기 김영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수야, 나 진짜 못 버티겠어. 영우는 저와 같은 날 입대한 동기였습니다. 고향도 같았고, 군 생활 내내 함께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일 말이야. 사람 쏘는 일. 나 진짜 힘들어. 나도 힘들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 명령이잖아. 철수야, 너도 그날 밤 일부러 놓쳤잖아. 나 알아. 네가 일부러 빗나가게 쐈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는 거짓말하지 마. 우리 2년 동안 함께 훈련받았잖아. 내 실력 내가 모르겠어? 너 일부러 놓친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더 이상 못 쏘겠어. 근데 무서워. 나도 너처럼 찍힐까 봐. 영호야, 조심해. 그런 말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 우리 둘 다 끝나. 알아?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그날 밤 영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철수야, 만약에 말이야. 만약에 여기서 도망칠 수 있다면? 무슨 소리야? 우리가 국경수비대잖아. 지리를 제일 잘 아니까. 만약 진짜 도망친다면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영우야,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탈북자를 막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탈북을 한다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영우의 어깨를 쳤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 위험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도망칠 수 있다면, 더 이상 사람을 쏘지 않아도 된다면. 하지만 그것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015년 2월 겨울이었습니다. 양강도는 북한에서 가장 추운 지역입니다.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점호 시간에 영우가 없었습니다. 김영우 동무는 어디 있나? 중대장이 소리쳤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우는 간밤에 분명 숙소에 있었습니다. 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대 전체가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오후가 되어 끔찍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국경 근처에서 발자국 발견, 강 쪽으로 향한 흔적.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영우가? 이틀 동안 수색이 계속되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강에서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영우였습니다. 강을 건너다가 얼어 죽은 것이었습니다. 2월의 두만강은 영하 30도였습니다. 물에 빠지면 몇 분 안에 얼어 죽습니다. 영우의 시체는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개 비판회가 열렸습니다. 부대 전체가 운동장에 모였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한가운데 영우의 시체가 놓여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채로. 중대장이 연단에 올라 말했습니다. 동무들, 이것이 배신자의 최후입니다. 김영우는 조국을 배신하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조국의 품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탈북자의 운명입니다. 얼어 죽어서 개처럼 죽는 것입니다. 정치지도원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김영우 같은 반역자를 동정하는 자가 있습니까? 있으면 나오십시오. 아무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우의 시체를 봤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닦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저도 의심받을 것이었습니다. 김영우와 친했던 박철수, 앞으로 나와.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박철수 동무, 김영우와 가장 친했지? 예. 김영우가 탈북 계획을 말한 적이 있나? 없습니다. 정말인가? 예, 정말입니다. 정치지도원이 제 눈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만약 알고도 보고하지 않았다면 너도 공범이야? 알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좋아. 물러가. 하지만 기억해. 친구를 배신하지 않으면 조국을 배신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영우의 유품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친구였기 때문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영우의 사물함을 열었을 때 작은 편지가 나왔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철수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죽었을 거야. 미안해. 너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갔어. 너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어. 나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었어. 매일 밤 내가 쏜 사람들이 꿈에 나왔어. 나를 용서해줘. 그리고 너도 살아남아. 제발. 마이너스. 저는 편지를 읽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찢어 변소에 버렸습니다. 이 편지가 발견되면 저도 끝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나가야 한다고. 영호처럼 죽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영호처럼 준비 없이 가면 안 된다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살아서 나가야 한다고. 영호는 실패했지만 저는 성공해야 한다고. 영호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고. 그날 밤부터 저는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수비대 병사로서 저는 이 국경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경비가 약한지, 언제 교대가 이루어지는지, 어느 루트가 안전한지. 역설적이게도 탈북을 막는 제가 탈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후 그날이 왔습니다. 2015년 3월 21일 제가 탈북한 날입니다. 석 달 동안 저는 완벽하게 계획했습니다. 먼저 근무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제가 야간 보초를 서는 날, 그것도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가 가장 좋았습니다. 교대 직전이라 모두 피곤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소도 정했습니다. 초소에서 500m 떨어진 곳. 거기는 강폭이 좁았습니다. 3월이면 얼음이 녹기 시작해서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호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3월 21일, 제 근무날이었습니다. 저녁 10시, 숙소에서 마지막으로 짐을 챙겼습니다. 최소한으로만. 돈 조금, 신분증, 사진 한 장. 사진은 고향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아마 다시는 못 볼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합니다. 살고 싶습니다. 밤 11시 초소로 갔습니다. 선임과 교대했습니다. 철수야, 오늘 내 차례지? 예. 추우니까 조심해. 6시에 교대할게. 알겠습니다. 선임이 떠났습니다. 초소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새벽 4시까지 기다렸습니다. 가장 추운 시간, 가장 졸린 시간. 무전기를 껐습니다. 그리고 총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총을 들고 가면 무장 탈영병이 되어 더 위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소를 둘러봤습니다. 2년 반 동안 서 있던 곳. 이제 다시는 서지 않을 곳. 초소를 벗어나 강으로 향했습니다. 500m를 뛰었습니다. 군화를 신고 있었지만 최대한 조용히 뛰었습니다. 강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둑에 섰습니다. 저 건너가 중국이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발을 내디뎠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후임 병사가 손전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철수 병장님? 후임이었습니다. 순찰을 돌다가 저를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후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 병장님. 후임이 총을 들었습니다. 저는 뛰었습니다. 강으로. 뒤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거기서. 안 서면 쏜다. 뒤에서 고함 소리. 그리고 총소리. 탕. 총알이 제 옆을 스쳐갔습니다. 탕. 탕. 계속 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3월이지만 강물은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헤엄쳤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뒤에서 더 많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총소리도 더 많이 들렸습니다. 제 어깨에 뭔가 스쳤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총알이었습니다. 다행히 옷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계속 헤엄쳤습니다. 마침내 손이 땅에 닿았습니다. 중국 쪽이었습니다. 기어 올라갔습니다. 젖은 군복이 무거웠습니다.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한참을 뛰고 나서야 멈췄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편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 불빛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넘어왔습니다. 2년 반 동안 제가 지키던 국경, 제가 탈북자들을 막던 그 국경을 제가 넘은 것입니다. 저는 이제 탈북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하지만 살아있었습니다. 젖은 군복을 입은 채 중국 땅에 섰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사람을 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악몽을 꾸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저는 자유를 향해 첫걸음을 뗀 것입니다. 강을 건넌 후 저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북한에서 멀어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쯤 뛰었을까요?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중국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습니다. 아직 어두웠습니다. 집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젖은 군복 때문에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한 집 앞을 지나가는데 대문이 열렸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눈이 제 군복을 봤습니다. 북한군 군복이었습니다. 들어와.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빨리. 저는 할아버지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너 방금 강 넘어왔지? 예. 북조선 군인이구나. 예. 하지만 저는 알아. 도망친 거지. 앉아. 할아버지가 마른 옷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빨리 갈아입어. 그 군복 입고 있으면 위험해. 중국 공안이 보면 바로 신고하거든.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젖은 군복을 들었습니다. 이거 태워야 해. 네. 이 군복은 증거야. 태워버려야 해.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불을 피웠습니다. 너. 저는 군복을 봤습니다. 2년 반 동안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군복에는 제 계급장이 달려 있었습니다. 병장이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저는 국경을 지켰습니다. 탈북자들을 막았습니다. 사람을 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빨리 태워. 해 뜨기 전에 처리해야 해. 저는 군복을 불 속에 던졌습니다. 불꽃이 치솟았습니다. 군복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계급장이 녹았습니다. 별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나는 군인이 아니다. 탈영병도 아니다. 그냥 탈북자다. 군복이 완전히 타서 제가 되었습니다. 이제 됐다.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가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됐어. 나도 북조선에서 왔었어. 50년 전에. 예. 한국전쟁 때 남쪽으로 피난 갔다가 여기 정착했지. 그러니까 나도 탈북자야. 아주 오래된. 할아버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젊은이, 이름이 뭐야? 박철수입니다. 철수야,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돼. 북조선에서 추격조가 올 거야. 추격조요? 응. 특히 너는 군인이었잖아. 군인 탈북은 더 집요하게 쫓아. 일주일 안에 여기를 떠나야 해.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남쪽으로 가야지. 한국으로. 한국요? 응. 너 어차피 돌아갈 수 없잖아. 그럼 남쪽밖에 없어. 할아버지가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이 전화번호로 연락해. 브로커야. 남쪽으로 보내주는 사람이야. 돈이 필요합니까? 응. 많이 필요해. 얼마나 있어? 저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북한 돈으로 5만 원이었습니다. 브로커 비용으로는 터무니없는 돈이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한국 가서 갚는 조건으로 가야겠네. 브로커한테 말해봐. 일주일 동안 저는 할아버지 댁에 숨어 지냈습니다.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브로커가 왔습니다. 박철수? 예. 한국 가고 싶어? 예. 돈은? 없습니다. 한국 가서 꼭 갚겠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젊으니까 한국 가서 일할 수 있겠네. 좋아. 3,000달러. 한국 가서 갚아. 못 갚으면 브로커가 협박하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밤 출발한다. 준비해. 그날 밤 할아버지께 인사드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됐어. 잘 가. 남쪽 가서 잘 살아. 은혜 꼭 갚겠습니다. 은혜는 무슨, 네가 잘 사는 게 은혜 갚는 거야. 그리고 할아버지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네가 군인 시절 했던 일들, 그거 잊지는 마. 하지만 너무 자책하지도 마. 너도 피해자였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이제 가서 새로 시작해. 남쪽에서. 다음 날 밤, 저는 한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은 지옥이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버스, 트럭, 때로는 걸어서 라오스 정글을 일주일 동안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한국에 가야 했습니다. 2015년 7월, 드디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에 가서 자수하면 돼. 거기서 신분 확인하고 한국으로 보내줄 거야. 감사합니다. 3,000달러 잊지 마. 알겠습니다. 다음 날 한국 대사관으로 가려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방콕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처음 보는 도시였습니다. 신호등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북한말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사람 박철수 아니야? 심장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승우. 제 군대 동기였습니다. 승우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철수야? 승우야? 우리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5미터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승우 옆에 남자가 물었습니다. 저 사람 아는 사람이야? 응, 군대 동기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승우는 추격조였습니다. 탈북자를 찾아 파견된 것이었습니다. 승우도 같은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잠깐 저기 가서 담배 좀 사올게. 승우가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아니야, 혼자 갈게. 금방 올게. 승우가 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도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승우가 저를 봤습니다. 철수야, 진짜 네가? 응. 너 탈북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친놈아. 너 국경수비대였잖아. 국경수비대가 탈북을 해? 미안해. 너 때문에 우리 부대 난리 났어. 국경수비대 병사가 탈북했다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부대 전체가 조사받았어. 정말 미안해. 승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지금 어디 가는 거야? 한국 대사관. 한국으로 가려고? 응. 침묵이 흘렀습니다. 승우야, 너는 왜 여기 왔어? 추격조야. 탈북자 찾아서 북으로 데려가는 일. 나를 데려가려고? 그래야 하는데. 승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못하겠어. 뭐? 철수야, 나도 알아. 네가 왜 도망쳤는지. 나도 매일 밤 악몽 꿔. 내가 쏜 사람들. 승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도망치고 싶어. 근데 무서워. 용기가 없어. 승우야, 너는 용기가 있었어. 진짜로 도망쳤잖아. 나는 못해. 고향에 부모님도 계시고 여동생도 있어. 내가 도망치면 걔네가 어떻게 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으니까요. 철수야, 난 널 못 봤어. 뭐? 오늘 난 너를 못 봤어. 빨리 가. 대사관 가. 하지만 너는 괜찮아. 나는 어차피 못 찾았다고 보고할 거야. 방콕이 얼마나 큰데. 찾기 힘들다고 할 거야. 승우야, 고마워.
고맙긴. 너는 잘 가. 남쪽 가서 잘 살아. 너도 조심해. 응, 나도 언젠가는 갈 거야. 용기가 생기면. 승우가 제 어깨를 쳤습니다. 그때 남쪽에서 보자. 응, 꼭. 승우가 돌아섰습니다. 골목을 나가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도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도와주세요. 대사관 직원이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방콕 거리에서 승우를 만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적이어야 할 우리가, 승우가 저를 구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습니다. 그 시스템의 피해자. 승우도 언젠가 나올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쪽에서 만나면 서로 안아주며 울 것입니다. 우리 살아남았다고. 2015년 10월, 저는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통일부 조사, 하나원 교육을 마치고 사회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언어도, 문화도,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했습니다. 브로커 빚도 갚아야 했고, 무엇보다 여기서 잘 살아야 제 선택이 정당화되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검정고시를 공부했습니다. 1년 후 고등학교 졸업 학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는 생활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2016년 가을, 탈북민 모임이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카페에 세미나실을 빌려서 진행되었습니다. 20명쯤 모였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박철수입니다. 28살이고 함경북도 출신입니다. 탈북한 지 1년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는 김미선입니다. 36살이고 양강도 출신입니다. 딸과 함께 탈북했습니다. 양강도, 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혹시 언제 탈북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2014년 11월이요.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밤에 강을 건너셨습니까? 네, 어떻게 아셨어요? 가족이 몇 명이었습니까? 3명이었어요. 남편이랑 딸이랑. 근데 왜 그러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혹시 그날 밤에 총소리 들으셨습니까? 김미선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들었어요. 북한 군인이 우릴 쐈는데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였습니다. 네, 제가 그날 밤 근무 서던 군인이었습니다. 제가 쐈습니다. 아니, 일부러 빗나가게 쐈습니다. 김미선 씨가 입을 막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예. 조준경으로 봤을 때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8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 맞아요. 우리 딸이에요. 지금 10살이에요. 저는 그 아이를 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놓쳐드렸습니다. 김미선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당신이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저는 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쐈습니다. 4명을 쐈습니다. 3명이 죽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명령에 따랐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김미선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였어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살려줬어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제대로 쐈다면 우리 딸은 지금 없었을 거예요. 당신이 우리 딸을 살려준 거예요. 그때 옆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10살 정도의 여자아이였습니다. 김미선 씨의 딸이었습니다. 제가 조준경으로 봤던 그 아이였습니다. 그래, 민지야. 이 아저씨가 우릴 살려주셨어.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아저씨, 고마워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민지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크레용으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아저씨한테 줄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그 그림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김미선 씨 가족과 연락하며 지냅니다. 민지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꿈이 의사라고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밤 제대로 쐈다면 이 아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 가족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때문에 저는 탈북했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제가 쏜 사람들이 나타나 묻습니다. 왜 쐈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생명을 구합니다. 저는 지금 응급구조사 자격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면 구급대원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빼앗은 생명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을 든 군인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